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네, 저도 이 기사 보고 참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사실 저 정준영 사건 때만 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로버트 할리는 뭐 참 충격적입니다. 8090 세대 이전 분들이야 우리 로버트 할리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8090 세대보다 더 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로버트 할리가 누구고 왜 다들 이렇게 마약한 사람이라는데 이렇게 막 충격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이 로버트 할리 씨가 저보다 뭐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이긴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존칭은 좀 생략하고 기존처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1958년생이고요. 네, 올해로 6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환갑이 지난 나이인 거죠. 카메라가 삐뚤어진 것 같아. 이분이 참고로 이제 미국인이에요. 유타주 출신인데 가끔 보면은 예전에 그 이한우 씨라고 귀화한 또 외국인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독일인 출신으로 귀화를 한 사람인데 이분이랑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참고로 이한우 씨는 1994년에 딸부잣집이라는 드라마에 조연으로 출연을 하셨던 분이에요. 당시 이제 극중 이름이 이제 칼토마였습니다. 좀 새록새록합니다. 칼토마. 나중에는 이분이 잘 돼서 그 한국관광공사 사장까지 됩니다. 참고로 지금은 이제 이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이분도 뭐 이제 관광공사 사장 시절에 일본 가서 성접대 받은 게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사퇴한 뒤에 별다른 뭐 눈에 띄는 활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로버트 할리하고는요 우리나라에 성공한 귀화 외국인이라는 거 빼고는 아무런 그런 공통점이 없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튼 이 로버트 할리가 한국에 들어온 게 이제 1970년대 후반이죠. 지금이 그 로버트 할리의 이 마약 투약 사건 아직은 뭐 의혹이죠. 여튼 뭐 이 마약 투약 혐의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종교가 이제 몰몬교였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몰몬교가 뭐냐면 후기 성도 교회라는 그렇게 불리우는 일종의 뭐 사상이자 전통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자생한 뭐 교파라고 해요. 국내에서는 이제 2014년도에 감리회에서 9개 종파를 2단으로 결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몰몬교도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라든지 성결교 같은 이제 뭐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 교회 교단들 쪽에서는 다소 이제 환영하지 않는 교파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죠. 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뭐 종교에는 크게 뭐 관심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몰몬교에 대한 뭐 개괄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이 몰몬교의 특징이요 굉장히 보수주의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몰몬교 율법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안에 이제 뭐 순결의 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큰 이런 율법 구조 안에서의 한 가지 형태인 것 같은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 뇌피셜이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 유교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그 유교 사상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육신의 순결을 강조하더라고요. 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음욕이나 뭐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유독 좀 더 보수적인 형태의 교리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육신이라든지 정신에 해로울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대부분 이제 금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살펴보던 서적을 조금 더 들여다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우리 그 유교 사상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교리의 뭐 이런 직접적인 그런 근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혼전 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아까 그 탄생된 일종의 교파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또 가족을 굉장히 또 중시하는 여긴다는 인상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당연히 가족이 다 중요한 거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일 수 있지만 모든 국가의 모든 종교들이 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좀 유독 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에는 섭취하는 음식에도 제약이 있어요. 담배, 술, 뭐 심지어 커피 이런 이제 중독성 식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뭐 거의 입에도 대지 못하게 그 정도로 제한을 두더라고요. 제가 뭐 담배, 커피, 술 이렇게 딱딱딱 발견을 한 건 아닌데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뭐 좀 중독성이 있다거나 뭔가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뭔가를 하는 거를 굉장히 금기시 여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마약이라고 하면 먹는 게 이거는 아마 이쪽에서는요 거의 뭐 사탄급이 되는 거죠. 그런 마약을 복용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제가 뭐 사실 종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콘텐츠 준비하면서 나름 뭐 열심히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몰몬교에서 마약에 손을 댄다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이렇게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종교의 독실한 신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일로 좀 느껴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로버트 할리의 종교가 이제 몰몬교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교회 나가는 신자 수준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들어온 이유가 이 몰몬교의 해외 선교 활동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애초에 이게 처음에 이제 한국 들어온 게 1978년경인데 이때에는 이제 변호사 신분은 아니었고 당시에는 선교사 신분으로 온 거예요. 왔다가 미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로스쿨 졸업한 뒤에 국제법 전문 변호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뭐 몰몬교는 사실 이번에나 좀 등장한 얘기고요. 대부분 이제 로버트 할리 하면은 방송인이나 이제 국제 변호사를 많이 떠올리죠. 근데 이제 변호사, 이 국제 변호사 이 부분은요, 사실 이제 과거 한국의 그 법조계, 그때 당시의 법조계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 생각하는 당시에 한국 사회의 약간 엘리트, 뭐 엘리트잖아요. 그 법조인들은 그 사법고시 다 패스하고 이렇게 국가고시 패스해서 된 사람들이라는 이런 이미지하고는 당시 이제 그 로버트 할리가 미국에서 취득한 그 변호사라는 라이센스하고는요, 약간 그런 뭐 인식의 차이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변호사라 하면은 거의 뭐 과거 시험에 견주어졌던 그런 뭐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변호사가 되는 게. 다만 이제 미국은요, 당시에도 이제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형태로 변호사가 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90년대 당시 정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뭐 법조계 엘리트로서의 그런 변호사와는 조금 뭐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분이 졸업한 대학교가 브리검 영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를 진학을 한 뒤에 여기 이제 로스쿨에서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데, 미국에서의 활동의 경우에는 본인이 졸업한 학교의 지역에서만 변호사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마 미국 과 관련된 뭐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로버트 할리가 이제 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뒤에도 전국구적으로 활동을 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도요, 지역을 기반으로 좀 이렇게 뭐 작은 로컬 기반으로 좀 일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로펌 소속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변호사로서의 로버트 할리, 이 사람의 그 족적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좀 굉장히 많이 좀 열을 올리면서 좀 찾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뭐 제 나름대로 추론컨대 변호사 시절의 활동이 엄청나게 대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심지어 이 부분은요, 몇 년 전에 실제로 한 방송에서요, 로버트 할리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변호사 이제 그만둔 지가 이제 십수년이 됐고 당시에도 그냥 뭐 변호사 시험 보고 합격해서 그냥 자격증 같은 거 딴 거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실제로. 그게 이제 1998년에서 1999년 이때 당시에 이제 변호사 일을 좀 정리한 걸로 보이는데, 귀환 연도가 이제 1997년경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 갭이 1년, 2년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 귀환 뒤로는 아마 법조인으로서 활동한 그 이력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제 그도 그럴게요. 변호사 생활하면서요, 그 한국 와서는 계약서 검토하는 거밖에 없었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법정에 간 게 3번밖에 안 되고, 그마저도 변론이 아니라 통역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방송이든 신문 인터뷰든.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냐면,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현재도 국제 변호사로 떠올리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로서 활동한 기간이나 업적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은 크지 않다라는 걸 한번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로버트 할리 마약 사건과 관련돼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과연 마약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초점을 맞추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부분은 있어요. 로버트 할리가 변호사가 긴지 아닌지 그런 여부를 떠나서 이 사람이 이제 법학 박사 학위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것은 부정하면 안 되겠죠. 박사 학위까지 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임을 감안하고 법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뭐 법을 잘 아는 거하고 잘 지키는 거하고 이걸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악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행적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건데, 제모 등을 통해서 이전에도 이제 마약과 관련된 수사를 이 사람이 이제 받았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저기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마약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있어서 제모 등을 통해서 몸에 있는 털들을 이제 제거한 거죠. 왜냐면 이 털을 이용해서 이제 감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법망을 실제로 피해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두 다 칼같이 이렇게 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법거래 재판 의혹이라든지 이런 유흥업계와 경찰과의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생기지도 않지 않았을까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라는 논리
논리를 펼친다면. 그래서 뭔가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로버트 할리에 대한 옹호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론, 이 두 가지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돌아와서 이분이 이제 귀화한 뒤로는 한 방송국에 이제 외국인 리포터로 커리어를 시작을 하거든요. 지방 방송국에. 그리고 이제 상당히 승승장구를 하죠. 지금이야 뭐 서울 중심부만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사실 여기저기 이렇게 관광을 다니지만은 당시 이제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요, 2002년 월드컵 전후로만 봤을 때는 그때는 그냥 외국인도 보기 힘들었는데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은 보기가 더 힘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방송에 많이 나오죠, 그 외국분들이. 근데 당시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근데 이 로버트 할리가 쓰는 말이 아시겠지만은 표준어가 아니라 심지어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1997년도에 하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영도 지역 그 영도 하시라는 성씨의 이제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 로버트 할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생활을 시작했던 데 자체가 서울이 아니고 부산입니다. 당연히 이제 부산 사투리를 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생활 언어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하도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다 보니까 단어뿐이 아니라 이제 억양까지 몸에 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부산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로버트 할리를 얘기할 때요, 항상 뒤따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국내 1호 귀화 연예인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칼토마, 그 사람은 이제 국내 1호 귀화 공공기관장인 거고, 그 사람은 이분은 이제 국내 1호 연예인이 되는 거죠. 로버트 할리는 귀화한 외국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국내 1호란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귀화 외국인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후에 수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습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큰 대중적 인기를 끌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사람 입담 자체가 굉장히 구수해요. 사투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방송에서 가족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굉장히 수더분하면서도 털털하고 정직해 보이는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기를 등에 업고 방송, 영화, 광고 뭐 가릴 거 없이 이런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하게 돼요.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모습, 2009년에 한 식품회사에 광고 모델로 활동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한뚝배기 하실래에 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 그 이전에 제 기억에는 그 PCS 폰, 그러니까 걸리버라는 폰이 있었는데, 걸면 걸리는 걸리버, 이게 이제 브랜드 슬로건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때도 아마 이 로버트 할리가 출연을 해서 걸면 걸림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외국인이 부산 사투리를 써서, 이미지 좋은 외국인이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뭐 인지도라든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참고로 한뚝배기 하실래에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뚝배기의 대명사가 돼요, 이분이. 뚝배기는 로버트 할리,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유정호 씨라는 분이, 그 이분도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100만 유튜버신데, 이분이 이제 뚝배기 브레이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뭐 여담이지만 그 원조 뚝배기의 대명사는 사실은 이 로버트 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할리는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내내 구설수에 오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도 거의 없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뭐 구설수에 오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뭐 방송 활동 외에도 부산, 광주, 뭐 전주 이런 지역에다가 외국인 학교 등을 세우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교육인으로서의 행보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걸 맞는지 좀 확인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걸 다 설립한 게 맞는지, 어디까지 관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광주랑 전주 쪽 외국인 학교는 확실히 이분이 설립을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로버트 할리가 부산 지역 외국인 학교, 거기에는 관련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로버트 할리를 검색을 하면 뭐 이런 학교들을 설립했다 중에 부산 외국인 학교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출처의 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은 부산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설립한 사람은요, 다른 외국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임스라는 미국인이 96년도에 설립한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좀 찾아봤어요. 이것도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하도 속이니까 요즘에는. 근데 일부 언론에서 광주랑 전북 지역 외국인 학교를 설립했다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부산도 이제 같이 묶어서 보도를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1시간을 넘게 제가 이 부분만 막 팠는데, 결과적으로 부산에 있는 그 외국인 학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딱 하나 정도 찾았습니다. 그것도 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로 한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로버트 할리 본인이 한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직접 했던 얘기인데요, 부산에 있는 학교를 친구에게 맡기고 학교 설립을 이후에 이제 98년에 광주, 그리고 2001년에 전북 전주에서 설립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더 찾아봤는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컨대 이 온라인의 뉴스 기사나 각종 콘텐츠로 그 퍼져 있는 내용 중에 광주나 전주 쪽 외국인 학교 설립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 쪽에 있는 외국인 학교 이사장 역임했다는 거는 사실 좀 잘못 알려져 있거나 좀 와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영어로 뭐 엄청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 학교 홈페이지까지 갔어요. 없습니다. 전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 로버트 할리와 부산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좀 관계가 없는 학교가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뭐 이렇게 전신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버트 할리가 만들었던 어떠한 형태의 그런 뭐 교육기관이 현재 부산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뭐 전신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죠.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밝혀진 사실이 안 보이고요. 확실히 좀 큰 관계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 부산 쪽에 있는 외국인 학교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꽤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버트 할리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광주 지역에 있는 외국인 학교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수사가 불똥이 튄 거예요. 작년에 이 광주에 있는 외국인 학교 그 로버트 할리가 설립한 이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한 명이 1.2kg가량의 인분으로 따지면 한 2,500명 정도의 수량이라고 합니다.